예,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행정에 관한 공법이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에서 행정에 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통칭이가 그 행정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나머지 얘기 공법이다죠. 공법. 공법하고 사법이죠. 이 사법이 문제인데요. 사법하고 사법하고 표기가 같아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할 때는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닌데요. 우리 보통 행정법 학자들이 말할 때 입법, 행정, 사법 할 때는 그냥 사법이라고 발음하고요. 공법하고 사법 할 때는 사법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좀 구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공법과 사법에 관한 얘기죠. 사법이 아니라. 공법과 사법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민법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일단 행정법은 사법에 대하여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성질상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컨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예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뭐 수차 배웠겠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갑은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요. 을은 100만 원을 빌린 게 아니고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한다라면은 현실적으로 을은 갑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갑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고요. 을은 증여 계약이라고 주장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현 단계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고예요. 아닌 거죠? 그죠? 을이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냥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됩니까? 현실 세계에서요? 갑이 가서 돈을 뺏어오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은 강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1심, 2심, 뭐 3심까지 다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을을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도 안 주죠. 뭐 물론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원 안에 보면은 그 집행관인가요? 집행관들이 있죠. 그 집행관한테 의뢰해서 을의 재산을 경매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판결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행정법은 어떤가요? 행정법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성북 세무서장이에요. 을이 있어요. 이 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100만 원의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100만 원의 과세처분을 했어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유동적으로 그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마치 100만 원 빌려주지 않은 것처럼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관계에서는 반대예요.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을 해요. 자기 집행을 해요. 강제 징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을 누가 할까요? 성부 세무서장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서울행정법원에 과세 100만 원 채무 존재 확인 소송이나 아니면은 100만 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을이 제기하죠. 을이 행정법원은. 여기가 원고가 돼요. 여기는요. 이 사람이 원고가 되죠. 다르죠. 뒤집어졌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항상 이쪽 법률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게 생소하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행정법이 자꾸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에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행정행위만 그래요. 행정행위. 근데 행정행위가 행정법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 이런 관계인데 행정법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거든요. 이래서 뭐 증명책임, 주장책임, 소송법으로 가면요. 이런 것도 다 뒤집어져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민법 민사소송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요 관계에 대한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되게 어려워지고 생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법하고 사법하고 왜 구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실체적인 관점에서요.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사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대국가에서 민법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계약이 법률을 깨잖아요.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과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것 빼고는 계약이 법률을 깨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률이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하고 이 민법하고는 작동 원리가 일단 다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쟁송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행정법은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요. 공법상 분쟁에 있어서요. 민법은요. 사법은요. 민사소송법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이 관계에서 갑은 을한테 안암동에 살아요. 안암동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에다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에다 제기해야 돼요. 자, 이 관계에서는요. 물론 이게 조세심판 거쳐야 되는데 만약 거쳤다 치면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일단 관할이 달라지고요. 관할이 달라지고 소송 방식이나 절차도 다른 거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절차나 방식을 따라야 되고 사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나 방식에 따라야 되는 거죠. 관할도 다르고. 이런 점에서 민법하고 사법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페이지로 오면은 민법하고 사법을 공법하고 사법이죠. 죄송합니다. 공법하고 사법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의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주체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법이고요. 그죠? 사인들 상호 간의 법률 관계면은 사법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견해인데 이거 금방 반론이 가능하죠. 그죠? 지난 시간에 조달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도 볼펜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도 사고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국가도 이 사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국고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종속설이에요. 법률관계가 상하관계냐 대등한관계냐에 따라서 상하관계면은 공법이고 대등한관계면 사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과거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것도 금방 반론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행정행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제하는 관계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맞긴 하지만은 행정은 반드시 행정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공법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공법인이죠. 거기에서 수돗물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공법상의 계약입니다. 수돗물을 주고받는데 상하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익설이에요. 법의 규율 목적이 공익에 봉사하는 법이면 공법이고 사익에 봉사하면 사법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금방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태생적으로 다 공익과 관련된 일이죠. 공익과 관련되지 않는 일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면의 타당성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귀속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공권력의 담당자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하며 공권력의 행사에 적용되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요게 이제 독일식 통설의 개념이에요. 복수기준설이 있어요. 복수기준에 의해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통설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종속설과 기속설을 합쳐서 판단해 보는 거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보충적으로 이익설에 따라서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실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요, 실제로 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또 금방 알 수는 있어요. 뭐라고 그러나요? 선업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게 이게 단순히 순수 이론적인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의뢰인들이 구제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게 순수 이론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실무적인 것으로도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이 을한테 100만 원을 꾸어줬어요. 안 갚아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겠죠. 어떤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음식물을 먹고 입이 텁텁해서 가글을 했는데 바로 걸려가지고 적발이 된 것처럼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서울행정법원으로 가야 돼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돼요? 서울행정법원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를 찾아보거나 교과서 같은 걸 찾아보면은 또 알 수가 있죠. 근데
1년에 뭐 한두 차례 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는 사건이 있어요. 판례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적인 구별 기준으로 판별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사법을 한번 구별해 보자고요. 요거 지금 이후에 막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 학기 내내 또는 2학기까지 넘어가서 할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는 공법으로 분류돼서 행정법의 탐구 대상이 되고 이런 거는 사법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오늘은 확인하는 것으로 넘겨도 돼요. 이 개념들을 다 모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일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테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공법으로 분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사법으로 분류가 돼 있구나. 뭐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상의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상호간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가 돼요. 근데 공법상의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상대방이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게 종속적인 관계면은 쉽게 공법관계라고 말하기 쉬울 텐데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공법상의 계약이냐 도대체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냐 국가가 사인으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냐 아니면은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냐 그 내용을 가지고 판별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공사법 구별하기가 어떤 특정한 계약이 있는데 이게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왜 그럼 구별해야 되느냐? 자, 공법상의 계약이면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지배하고요. 그렇죠? 사법상의 계약이면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를 하겠죠. 그다음에 공법상의 계약으로 판명이 되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송을 해야 되고요. 사법상의 계약으로 판명이 되면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달 행정이 문제예요. 조달 행정이 국가가 광급공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컨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요. 이 건설회사 국가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입찰을 한 다음에 그 광급공사를 체결하잖아요. 그 광급공사가 민법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계약이에요?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으로 봐서 이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공법상의 계약으로 봐야 된다라는 학설도 있지만은 학설상으로 그러나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적용되는 법률이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고 지방계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의 절차상의 요체는 뭐냐면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명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찰해야 된다, 서명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조항이 엄청 자세하게 돼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국가가 체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거리를 한번 제가 제공해 볼게요. 계약이나 입찰을 해야 된다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계약법상의 세세한 조문들이 있어요. 세세한 조문들이 있어요. 근데 계약 담당 공무원이 그 조항의 일부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거를 사법상의 계약으로 관념화해서 체결한다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민법적 사고를 해야 되죠.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입찰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어긋났다, 입찰 안 하고 그냥 뭐 했다 하면은 이거는 무효가 되겠죠. 근데 세세한 어떠한 다른 법률 조항을, 절차 조항을 어겼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사고해야 돼요? 사법상의 계약이라면 103조 위반을 따져야 되는 거지.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 행위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적자 취원칙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 만약에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자고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어긋났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거죠.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좀 달라져요. 공법상의 계약이냐 사법상의 계약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판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달 행정에 관한 사항들은 통상 사법상의 계약으로 봐요. 근데 요즘 교재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근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요. 그죠? 실시 협약을 체결했어요. 예컨대 어떤 터널을 요새 민간 투자를 받아서 터널 뚫는 경우도 많잖아요. 도로도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업체 사이에 그죠? 민간투자법상의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여러 단계들이 있겠죠. 공사 단계가 있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시 협약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 계약, 공무원을요.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죠? 통상의 경우에는 임용처분이죠. 그죠? 임용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아서 행정행위예요. 처분은 행정행위예요. 대략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민법적으로? 의사표시가 하나에 두 개예요. 내가 누차 말했죠. 하나라고 그랬죠? 단독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문직 공무원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뭐 경력을 한 1, 2년 쌓고 행정부에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처음 시작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죠. 그때 그 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물, 영주물, 공기업 이용관계. 공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천하고 도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원. 자, 내가 공원을 거닐고 있어요. 거닐고 있다. 내가 공원을 거닐고 싶다. 내가 공원을 거닐게 해야 된다. 이게 권리냐 아니냐부터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근데 권리로 봐야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행정법 2에서 공물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건데 공물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권리로 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권리로 보게 된다면 그게 사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공법상의 권리냐의 문제인데 공법상의 권리로 봅니다. 그럼 권리의 내용은 그러면 내가 공원을 걷는 거를 방해받지 않은 권리는 그 정도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원을 없애고, 그렇죠? 걷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도로를 뚫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의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지시킬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는 거죠. 보통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 도로가 있어요. 바로 점포 앞에. 거기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공원을 거니는 거하고. 이런 거를 인접주민의 고양된 보통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등등의 논쟁거리들이 있고 그 부분은 행정법 이 시간에 구분법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대략 그런 얘기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관계예요. 행정재산은 이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 아시죠?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국유재산법이 있고요. 공유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법이고요.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건에 관한 소유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과 공물은 많이 겹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공물은 목적을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공적 목적에 제공됐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국공유 재산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국가 소유냐 아니면 일반 개인 소유냐. 자, 국가 소유의 물건을 국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 재산 중에서도 이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이 있겠죠. 자, 국유 재산이면서 공물인 경우가 있고, 그죠? 국유 재산인데 그냥 우연히 국가가 소유한 것 뿐이지 사인 A가 소유한 거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앞에 거를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재산은 이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되죠. 예컨대 성북구청사가 있으면 성북구청사는 성북구청의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성북구청사 중에 일부가 매점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매점 운영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형식적으로는요. 계약을 체결해서 매점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법관계냐 국법관계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이기는 임대차 계약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관계라고 해서 이건 공법관계로 봅니다. 특히 공법상의 계약도 아니고요.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으로. 행정행위로. 그 다음에 영점물 이용관계. 영점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과 인적 시설과 인적인 요소의 결합체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국립도서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책들도 있지만 사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결합체거든요. 이 영점물을 근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하고 의사 사이의 관계는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거는 때때로 다른 거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그 다음 공기업 이용관계예요. 공기업은 기업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법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1년 내내 배워야 될 것들을 그냥 오늘 이게 대략 이런 것도 있다고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행위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급공사를 체결한단 말입니다. 국가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A 건설 회사하고 관급공사를 체결해서요. 고속도로 B 구간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 체결 과정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하는 게 공개 입찰을 해야 되고 하는 게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사법상의 계약으로 봐서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입찰 과정에서요. 입찰 과정에서 A 회사가요. B 회사랑 담합을 해가지고 B 공구는 A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C 공구는 B가 하기로 담합을 했습니다. 담합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쟁 구조를 왜곡시켜가지고,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 담합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죠. 계약상의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건설 업계에서요, 이 광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면은 약 60%나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광급공사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면 엄청난 제재겠죠.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써져 있겠죠. 법률에도 써져 있고 계약서에도 써져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마침 A 회사가 담합행위가 적발이 돼서 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뭐 1년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A는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계약상의 제재로 봐서 민사소송을 계약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을 테니까 제재를 민사소송으로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제기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는 행정행위, 즉 처분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항고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해당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배상이 있어요. 자, 국가의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행위를 해서, 불법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민법 750조의 특별규정으로 봐서 민법 750조가 뭐예요?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국가배상법을 민법 750조의 특별법으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공법상 원인행위에 의해서 그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니까 공법상 물론 사적인 직무집행행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의 직무집행행위로 봐서 공법상 원인관계로 봐서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다, 사법관계가 아니고 공법관계다라고 보면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우리 행정법학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공법관계라고 봐서 민사소송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 민법 750조의 특별법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돼요. 다만 국가배상법이 있고 민법 750조가 있으면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된다 손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750조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2조를 적용할 건지는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공법관계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고요. 사법관계면은 민법 750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예요. 손실보상 청구는 뭐냐? 국가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 손해의 전보잖아요. 손실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전부입니다. 위법행위냐 적법행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에는 헌법 23조 3항이 있죠. 국민의 재산권이 공용 수용 제한 등등에 의해서, 그죠? 공용 사용 등에 의해서 침해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손실보상이거든요. 그 손실보상 관계가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법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법관계로 봤지만은 판례는 금정급부 관계를 과거에는요, 지금 아니고요. 과거에는 사법관계로 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건 아마도 저기 행정쟁송법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당사자 소송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자,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아까 지웠네요. 아까 성북 세무서장이 을에게 1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어요. 100만 원의 과세 처분하면은 을은 100만 원을 현실적으로요. 납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 드라마 있잖아요. MBC 드라마 뭐 있었는데? 인기 많잖아요. 국세청에서 뭐 이렇게 집 압수수색 해가지고 막 돈 찾아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지 그거? 제목이? 드라마 안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지방세긴 하지만 옛날에 38기동대라는 거 아셨어요? 이렇게 막 돈을 찾아오잖아요. 안 내는 재간이 없습니다. 안 내는 재간이 없어요. 강제 징수돼요. 그럼 일단 100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냈을 거 아니에요? 냈어요. 그러면은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과세 처분이 무효예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으로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있어요. 이렇게 처리되거나 행정소송법상의 무효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 소송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민법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무슨 선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왜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죠. 부당이득 반환. 그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면은 민법 741조가 적용되는 것이니 이 사법관계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니까 원인관계에 따라서 원인관계가 과세처분의 무효잖아요. 에 따라서 이거는 공법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될 거냐. 에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판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금전급부와 관련돼 있으면은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판례는 그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에서의 다수설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거예요. 원인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그 다음에 행정주체 상호 간의 비용부담 문제예요.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국가배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줬으면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무슨 관계예요?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니까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상관계는 사법관계냐 아니면 공법관계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예요. 아까 토지 수용입니다. 토지가 수용됐어요. 아까 그럼 손실보상금을 받았겠죠. 자기 토지가 수용이 됐으면 손실보상금을 받고서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겠죠. 그랬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이 토지 수용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국가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인이 환매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손실보상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환매관계되는 소송이 민사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인데 요거는 판례는 사법관계를 보고 있고요. 행정법 학자들도 요거는 이거는 공익과 관련된 게 아니고 환매권자의 사익실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판례하고 학설이 좀 같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부 청구입니다. 그쵸?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를 해서 연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너는 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연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공법관계로 봅니다. 그렇죠? 연금관계는 다 공법관계로 보고 있어서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행정행위 형식으로 급부 결정이라는 처분에 의해서 이 법률관계가 형성된 거냐, 아니면은 처분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항고소송, 처분에 대한 소송이 항고소송이라고 했잖아요. 대등한 당사자 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항고소송으로 할 거냐, 당사자 소송으로 할 거냐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행정쟁소법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최초의 급부 결정 여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게 판례고요. 그 이후에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연금이 감액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행정법의 개념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해서 행정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문제로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통치 행위에 관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잖아요. 공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공법과 사법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공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고 사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마지막으로 국내 공법이라는 겁니다. 국내 공법. 국제법에 국제공법이 있고 국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정법은 국내 공법인 거죠. 국내 공법이다. 다만 이제 헌법 6조 1항에서 그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이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행정법 관계에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법의 법원이 있죠. 뭐 여타 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법원도 그죠? 성문법원이 있고 그리고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법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 중에서 법률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그 법률은 의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보다 훨씬 넓게 이 불문법원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고요. 불문법원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고 거기에 어긋나는 행정은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원으로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겠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이런 것들이 있고, 불문법원으로서는 뭐 관습법, 판례법, 뭐 조리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겠죠. 생각거리가 됩니다. 자, 성문법원에서 먼저 헌법 및 헌법 원리인데요. 일단 헌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상위 규범이잖아요.
자, 그리고 헌법에서 도출되는 행정법 지도 원리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민주국가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중요한 조문이 있는데 그것이 민주국가의 원리를 표현한 거라고 헌법에서 공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일단 공무원이 말이에요. 과거 이 근대국가 이전에는 그 공무원이 왕의 공복이었잖아요. 왕의 사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의 실시라든지 국민의 행정의 참여, 뭐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청문 절차라든지 아니면 의견 제출 절차라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이 국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게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의 공개 투명하라고 해서 이 국민이 행정에 일단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이 부분을 다루는 법률이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이 있고 아마 이번 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치국가의 원리예요. 법치국가의 원리는 뭐 헌법 시간에 이미 다 배울 거긴 하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그죠? 하나는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법보장이죠. 사법보장.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사법이죠. 행정작용에 의해서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국민이 그게 대항해서 그죠?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있고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있고요, 사법보장이죠. 그러니까 행정구제제도가 완비돼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관련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서도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국가의 원리가 있어요. 사회국가란 자유주의 또는 시장경제 원리로 인해서 파생된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체제를 말한다. 뭐 복지국가, 복리국가라는 표현도 있는 거죠. 뭐 헌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뭐 행정법보다는 헌법에서 더 많이 강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요 사회라는 말이 원래 그 윤재환 교수님 강의 들으셨어요? 저는 윤재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권하는데 그 윤재환 교수님이 굉장히 또 개념에 밝으셔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뜻이 원래는 사교에서 나왔대요. 사교는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뭐 이런 뜻에서 파생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국가의 원리는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근데 배려하는 게 그게 배려받는 입장에서 이게 그냥 시혜적인 어떤 반사적 이익이냐 아니면 이게 권리냐의 문제잖아요. 당연히 권리라고 봐야 되는 게 현대국가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은, 소설도 있습니다. 다수설은 이 헌법 전문이라든지 등등의 규정들을 통해서 사회국가의 원리를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인 거죠. 그죠? 자, 그럼 행정을 통해서 주로 이제 급부 행정을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 급부 행정 중에서 공급 행정이 있고 사회보장 행정이 있고 조성 행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죠. 문화국가란 인간의 정신적, 문화적 활동을 보장하고 창달하는 것을 헌법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 체제를 말한다. 예, 문화재보호법에 있어서, 그죠?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사업 인정 등을 어떻게 제한하고 뭐 등등 이런 데 있어서 작동 원리로 될 거예요. 작동 원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하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죠.
역시나 법률이 가장 보편적인 성문 법원으로서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률이요. 한 5,000개 정도 된다네요. 5,000개 더 넘는다네요. 근데 그 중에 행정법이 약 9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 교수님들한테, 전공 교수님들한테 농담 삼아서 우리나라는 행정법과 행정법 아닌 법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90% 이상이 다 행정법인데 뭐. 근데 민법은 민법전이 있죠. 그죠? 그리고 형법은 형법전이 있고요. 상법은 상법전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기본 7법 중에 7법인가요? 단일법전이 없는 법률 영역은 행정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런 것 등등밖에 없었는데 이 행정의 기본적인 사항하고 원리를 기본 사항과 원칙을 규정하는 어떤 총론적인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결과 2021년 3월 23일 날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런 식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들의 행정기본법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도 굉장히 적어요. 적고 이게 무슨 총론을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무슨 기본법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게 무슨 행정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냐 뭐 행정작용에 관한 어떤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지 이게 무슨 행정법 전반의 총론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라는 반론들이 있었지만은 향후 이제 그 확장성이죠. 행정기본법이 행정절차법하고 통합되고 그 다음에 뭐 내용도 추가돼서 명실상부한 행정기본법이 될 것을 예정해서 일단 명칭을 행정기본법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기본법 1조에서는요, 22페이지요. 1조에서는 입법 목적으로 행정의 민죽성, 행정의 적법성, 행정의 적정성, 행정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행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서 빠져있는 행정절차법은 100%는 아니지만 95% 절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실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개별법에서 공통적인 제도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의 지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적인 성격과 기본법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5조를 보시면은요. 행정기본법이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은 개별 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다른 법이 우선해서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2항에서는요. 2항에서는 모든 행정의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지위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별 법령을 입법 또는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부합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두고 있어서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정기본법 외에도 그 밖에 행정법에 관한 주요한 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이 있고요.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행정소송법이 있고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국세징수법이 있고 정부조직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국가공무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 및 국제법규죠.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명령은 법규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권에서 제정되는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법규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정입법이라고 하면은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의회입법의 원칙이죠. 헌법의 의회입법의 원칙이잖아요. 그 예외가 그 위임입법이나 집행명령은 행정부 스스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정규칙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법규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헌법에요. 대통령령이 있고요. 총리령이 있고요. 부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고요. 대법원 규칙이 있고요. 헌법재판소 규칙이 있죠. 6가지를 목록하고 있는데 이게 열거 규정이냐 아니면은 이게 예시 규정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논쟁이 있고 행정기본법 2조 1호 감옥에서는요. 법령을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함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의 규칙과 감사원 규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논쟁거리 있죠.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목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법령의 카테고리에 넣는 게 맞는 거냐? 라는 일단 논쟁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 또 포함돼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감사원 규칙하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논쟁거리거든요. 이게 법규명령에 포함되는 개념인지 아닌지 또는 법규명령과 같이 봐야 되는지 아닌지 논쟁거리인데 이 행정기본법에서는 그 법령 안에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법령은 행정기본법에서 언급하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의 정의 규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행정기본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란거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과 같은 행정입법에 관한 거는 이번 학기 말미쯤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뭐겠어요? 지방의회가 만든 것이고요.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모든 내용은 세세한 내용은 아마 행정법 2 시간에 지방자치법 파트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불문법원으로 해요. 행정관습법 있죠. 여기서 행정관습법은 민법에서 말하는 그 관습법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민법에서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쟁거리가 법적 확신이 국가에 의한 승인이냐 아니냐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거냐 아니냐잖아요. 근데 통상은 부정설이죠. 민법도 마찬가지죠. 효력은 성문법 개폐적 효력설과 성문법 보충적 효력설이 있는데 통상 후자로 보는 거죠. 그다음 판례법은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법 자체가 어떤 직접적인 법원으로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선례 구속의 원칙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리 및 법의 일반 원칙이죠. 이것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